안녕하세요. 여러분과 2021년도 가을 학기 재무관리를 함께 해준 경영학 박사 최종구입니다. 오늘은 15주차 마지막 주 12월 11일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오늘은 기말고사 시험 보는 날이지만 우리가 다 학생들이 알다시피 대면 강의를 못하고 비대면 강의를 하는 관계로 중간시험, 기말시험 별도 없이 강의로 대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요약한 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또한 과제물도 같이 제출해 줘야만이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5주차 강의 우리 교과서 546페이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강의할 자료는 이 교재 기업 재무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의 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전 자본에 과다 투자되면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지만 자본 수익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매입 채무와 같은 유동 부채는 단기 금융의 주된 수단이기도 하죠. 기업은 내부 투자를 통해 성장하지만 M&A를 통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M&A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또한 1997년도부터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기업 재무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 핵심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서 보면은, 먼저 영업활동에서의 현금 순환 과정과 운전 자본 관리의 목표, 그리고 두 번째 운전 자본에 대한 투자 정책과 자금 조달 정책, 그리고 M&A 동기, 그리고 M&A의 인수 가격에 대한 평가 방법, 그리고 M&A의 기업 지배 구조의 의미, 그리고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 확립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3페이지 교과서 54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운전 자본 관리 중에서 영업 활동에서의 현금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업은 원재료를 비롯한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자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기업 경영 활동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출하고 판매 과정을 통하여 현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내 현금 흐름은 영업 활동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수단 과정을 봤습니다.
밑에 그림 14-1과 같이 현금의 조달과 사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기업의 현금 순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등에서의 현금 순환 과정입니다. 생산 과정 중의 여러가지 제공품, 판매되지 않은 완제품 등의 재고자산이 누적되고 매출 채권의 배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부진해집니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없이는 다음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생산요소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제한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줄게 되어 판매 규모도 연쇄적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교과서 548쪽 그리고 강의 자료 4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반대로 재고자산에 묶여있는 자금이 적고 매출 채권의 횟수가 신속해지면 자금순환이 원활해지고 구매,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 획득 과정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즉, 내부 금융만으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기업 내 현금 흐름은 유가증권,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의해서 대규모의 현금이 유입되거나 유출되기도 합니다. 또 외부로부터의 자금 차입이나 부채 상환, 주식 발행에 의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활동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 과정에서의 현금 순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건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 과정에서 현금 순환이 얼마나 원활한지는 결국 매출 채권, 재고 자산, 현금에 대한 투자 또는 매입 채무 관리가 얼마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운전 자본 관리의 기반이 됩니다. 그럼 운전 자본 관리의 의의와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운전 자본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운전 자본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현금, 유가, 증권,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의 유동 자산을 지칭한 뜻으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유동 자산에서 매입 채무와 같은 유동 부채를 차감한 순운전 자본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금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후자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한 관리 영역이 되는데, 왜냐하면 유동자산과 연계하여 유동부채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 54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되든 운전자본관리란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장에서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상적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현금 순환이 원활하도록 현금, 예금, 유가증권,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매입 채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재무활동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운전자본관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기업활동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자료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유동자산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자산 구성을 보면 유동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내외 수준입니다. 운전관리 자본의 실패는 즉시 경영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유동부채는 상환기간이 조만간 도래하는 것이므로 유동부채의 금액과 시기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면 기업이 지급불능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부채의 비중은 비유동부채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운전자본관리의 실패로 흑자도산하는 기업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전후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으며 언제나 철저한 유동성의 확보가 기업 존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6쪽, 우리 교과서 549쪽 하단을 살펴보도록 하죠. 운전자본의 관리 목표입니다. 기업이 현금, 예금, 매출 채권 등 일상적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유동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면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은 양호해집니다. 자산이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유동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유동성을 높이고 지급불능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동자산은 대부분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비수익성 자산이거나 투자 수익이 낮습니다.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하면 단기 부채 지급 능력의 상실로 기술적 파산, 즉 흑자도산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와 같이 유동성과 수익성의 확보는 서로 상충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인데, 운전자본 관리의 목표는 유동성과 수익성 양자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것, 환원하는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하여 지급불능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자료 7쪽, 우리 교과서 550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와 조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본에 대한 재무정책은 각 유동자산에 대한 보유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자 정책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본 조달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지. 먼저 운전자본 투자 정책입니다. 기업의 생산, 판매,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본 투자는 근본적으로 매출액 증감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데, 매출액 증감은 계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감하는 부분과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산 투자도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감하는 유동자산 부분과 이와는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유지할 유동자산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기업이 매출액 증감을 감안하여 운전 자본을 과다하게 혹은 과소하게 유지하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운전 자본 투자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과서 551페이지 그림을 살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죠. 첫 번째, 공격적 정책입니다. 이거는 수익성을 중시하여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하는 정책을 예를 들고 있으며, 보수적 투자 정책은 유동성을 중시하여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정책을 얘기하며, 중간적 투자 정책이라는 것은 양자를 적절하게 절충하는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551쪽 중간 강의제로 8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본에 대한 과다 혹은 과소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업이 매출액 증감을 감안하여 서로 다른 운전자본 투자 정책을 선택할 때에는 이 정책이 어떤 비용을 초래하고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의 과다 혹은 과소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유지비용과 고갈비용, 즉 부족비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지비용입니다.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의 과도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하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수익성이 높은 장기성 자산을 줄이고 유동자산을 늘림으로써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 하며, 보관비용이라는 것은 더 많은 재고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재고 유지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552쪽으로 넘어가서 고갈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의 과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고갈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먼저 주문 비용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발주하는 재고 주문이나 현금 확보에 드는 비용을 얘기하고, 두 번째, 판매 기회 상실 비용이라는 것은 재고 부족 또는 고갈로 판매를 못하거나 고객을 상실할 수 있는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감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인 유지비용과 감소하는 비용인 고갈비용, 주문비용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552쪽 하단에 나타나는 13-3과 같습니다. 최적의 운전자본 투자는 이 두 가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준이 될 것이죠. 기업이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 투자 정책, 보수적 투자 정책, 중간적 투자 정책 중 어느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자본 투자의 문제를 재고 관련 비용과 연관되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553쪽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운전자본 보유 수준의 결정에 대한 위에서의 설명은 비용 측면에서 다뤄봅시다. 이와는 다르게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재무비율로 평가할 수 있으며, 즉 매출액 대비 운전자본이 과다 혹은 과소 투자되는지를 판단하는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유동성 관계 비율인 유동 비율, 당자 비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운전자본에 대한 투자를 낮출 수 있다면, 이는 투자자본 회전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투하 자본 세후 영업이익률을 높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553쪽 하단 운전 자본 조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자료 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인데, 즉 운전 자본 조달 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격적 조달 정책. 단기 자금은 단기 부채로, 장기 자금은 장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인데, 따라서 운전 자본은 모두 단기 부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만기일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달 정책의 목표는 유휴 자금을 가능한 한 취임으로써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금 관리가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 조달 정책입니다. 모든 자금을 장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인데, 운전 자본도 장기 부채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풍부하여 단기 부채에 대한 지급 불능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자금 계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자본 비용이 높고 수익성 저하로 초래하는 운전 자본 조달 정책입니다. 그럼 중간적 조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정책과 보수적인 자본 조달 정책의 중간 정도의 수준을 택하는 자본 조달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중간적 자본 조달 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음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면 최고 경영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 또 하나는 정부의 재정 및 금융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이용이 있어 마지막으로 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의 관계까지도 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1쪽 교과서 555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우리 11장을 보면 아시아 8개국의 제조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자산 구성에서 2006년 기준 약 16%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기업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반복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의 발견이 쉽지 않고 높아지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적대적 M&A에 대비한 과잉 현금 보유 이유인 점으로 지속됩니다. 현금의 과다 보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수단이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과잉 투자의 오류를 초래하는 등의 대리인 비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적정 현금 보유 수준인가를 보죠.
강의자료 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본에서 현금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금만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인 요구불 예금, 거래 목적의 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기업은 효율적 현금 관리를 위하여 현금의 보유를 최소화하려 하며,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커져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증권시장이 발달하여 유가증권의 신속한 거래를 통한 유동성과 수익성의 동시 추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금 관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발생시키지 않고 유동성을 적절히 유지하여 지급불능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현금 보유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금의 보유 동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보유 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거래 동기입니다. 기업은 영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비 동기입니다. 기업은 불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발적인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현금을 또한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기 동기입니다. 기업은 미래에 보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기회에 투자하기 위하여 현금을 보유하려 합니다. 예컨대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한 후에 주식을 사려고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교과서 556쪽 상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리인 비용 등기. 기업들의 현금 보유 수준의 차이를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주주의 권리가 잘 보호되지 않는 나라일수록 현금 보유 수준이 높습니다. 주주의 권리가 잘 보호되지 않을 때 경영자들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 과대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13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거래 동기와 예비 동기에 의해 현금을 보유하려 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먼저 부채의 만기 상황,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제품의 성격, 그리고 고객의 특성 등이 있습니다. 적정한 현금 유보 수준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지 않고 그 양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보유 수준의 결정은 다음에 설명하는 현금 관리 모형의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나, 보다 현실적으로 최대 현금 보유량과 최저 현금 보유량을 정하고 현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최대 현금 보유량은 지나친 현금 보유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최저 현금 보유량은 보상 현금 잔액의 재고 부족 비용이 고려된 최소한으로 필요한 현금을 합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최적 현금 보유 수준을 결정하는 계량적 방법으로 현금 관리 모형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금 관리 모형들은 현금의 과다 보유에서 비롯되는 기회비용과 현금의 과소 보유로 인한 현금 부족의 기회비용 사이의 상충 관계를 적절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러 5호 모형은 미래 현금 유출입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가정한 모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업의 현금 보유 수준에 대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고 현금 보유 수준이 상한선을 넘으면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현금 보유 수준을 낮추고 하한선보다 낮아지면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현금 보유 수준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현금 관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4쪽, 우리 교과서 557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 관리입니다. 매출 채권은 기업이 판매 과정에서 현금 매출이 아닌 신용 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매출액 중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최근 평균적으로 총자산 중에서 15% 정도의 자금이 매출 채권에 잠겨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매출액과 신용 판매로 인한 대손과의 상충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용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신용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대손, 즉 외산대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매출 채권 투자가 적정한가? 기업이 신용정책을 변경할 때 기업의 수익과 병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고, 효율적인 매출 채권 관리는 신용정책이라고도 불리는 4가지 신용정책 병수, 즉 신용기간, 신용기준, 현금 할인 정책, 매출 채권 회수 정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기업이 이들 신용정책의 변경을 시도할 때에는 신용정책 변경이 다음 요인에 의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교과서 55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증가의 규모, 그리고 지급 불능 가능성, 신용 공유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 지체되는 현금 회수에 대한 요구 수익률도 평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들 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비용 편입 분석 또는 MPV 평가 분석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15쪽, 우리 교과서 558쪽 재고 자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원활한 생산 판매 활동에는 어느 정도의 원자재 재고, 제공품 재고, 완제품 재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고 자산의 제품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메워주기도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총 자산의 10% 정도를 재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재고 자산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대 매출량, 생산 공정의 기간 및 특성, 완제품의 내구성, 재료 공급의 계절적 변동과 공급자의 신용, 재고 관리와 관련된 재비용들도 감안해야 됩니다. 이 중 기대 매출량과 재료 공급의 계절적 변동과 공급자의 신용도
원재료고 생산 공정의 기간 및 특성은 제공품, 즉 만들고 있는 중이며 기대 매출량과 완제품의 내구성, 재고 관리와 관련된 재비용들은 주로 완성된 제품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밖에도 동종 산업 내의 다른 기업의 재고 자산 회전율이나 재고 자산의 총자산 구성 비율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 관리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필요한 기본 재고, 미래 불확실성이나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재고, 성장 전략에 필요한 전략적 재고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재고 관리와 관련된 재반 비용이죠. 재고 관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자산에 투여된 자본의 비용, 재고 운반 및 보관비, 보험료, 진부화에 따른 손실이 있으며, 두 번째는 재고 고갈 비용으로 판매 기회 상실의 기회 비용, 고객의 일탈, 생산 활동의 차질이 있으며, 주문 비용으로는 발주 비용, 취급 선적 비용, 대량 구매를 할 때의 할인 기회 상실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재고 자산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비용은 1의 재고 유지 비용이고, 재고 자산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비용은 재고 고갈 비용이며, 주문 비용과 같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주문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재고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적정 재고 보유 수준을 결정한 것은 이러한 상반되는 두 가지 재고 비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제로 16조 운전자본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부채 관리입니다. 기업은 단기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 거래처부터의 매입 채무, 은행의 단기 차입, 기업 어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평균적으로 기업 자본 조달 시에 총 자본의 35%, 총 부채의 75% 정도의 자금을 유동부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관리가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단기 자본의 조달원으로서 유동부채가 지니는 장점을 살펴보면, 장기 자본보다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자본 조달의 융통성이 높고 자본 비용이 낮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잦은 차입과 상환에 따른 위험이 있고 단시일에 만기가 도래하므로 지급 불능 위험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과서 560쪽, 우리 강의자료 17쪽입니다. 기업 합병 인수라는 것이죠. M&A는 많은 기업에서 주요한 기업 성장 전략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에서는 기업 구조 조정 수단을 하나로 이용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은 기업 자체 내의 내부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내적 성장과 외부적으로 타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 성장하는 외적 성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M&A는 기업의 외적 성장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M&A는 기업 지배의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 합병, 인수를 통한 상대 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는 그 기업 자산의 이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 이해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특히 기업 지배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경제에서는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내지 일부를 취득하여 상대 기업을 지배하고자 하는 기업 인수 혹은 취득의 측면이 중요시 되는 것이죠. 기업 합병 인수라는 말은 기업 지배권 획득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단일 기업이 되는 합병과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M&A라는 용어는 기업 합병, 자산 취득, 주식 취득의 행위를 총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자료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M&A는 기업이 매우 중요한 투자 결정 중 하나이죠. 다른 투자 결정과는 달리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 성격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M&A에 소요되는 자본 조달 방법 여하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 위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 M&A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조건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달라지므로 주주의 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M&A의 주된 목적이 기업 지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대주주들의 소유 지분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기업의 소유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M&A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 19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인수 방법 면에서의 구분, 제품 판매 시장에서의 구분, 관련 기업 간의 교섭 관계 면에서의 구분, 기업 구조 조정 면에서의 구분을 살펴보는데 기업 합병이란 복수의 회사가 합하여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 되는 것을 가장 강력한 기업 결합의 수단입니다. 기업 합병에는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흡수 합병은 합병 기업 중 한 기업이 존속으로 남아 소멸되는 다른 기업의 모든 자산, 영업, 채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가장 강력한 기업 지배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 합병은 결합하려고 하는 기업이 모두 해산되고 제3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신설 기업이 소멸 기업들의 결합된 자산, 영업, 채무를 인계받는 방법입니다. 강의자료 561쪽, 강의자료 20쪽, 우리 교과서 561쪽을 살펴보죠. 주식 취득 방법입니다. 주식 취득은 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서 자산 취득과 달리 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의 주주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공개 매수도 포함됩니다.
주식 취득 방법이 합병 방법과 크게 다른 것은 취득 후에도 양사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죠. 자산 취득 혹은 영업 양수는 두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 기업이 상대 기업 영업의 전부가 아닌 주요 자산 일부분을 인수한 것을 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매각기업의 기업 구조나 주주들의 주식 소유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 합병 인수가 이루어질 때 당사자 기업들이 제품 시장에서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평적 M&A, 수익적 M&A, 다각적 M&A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강의자료 21조, 우리 교과서 561쪽 하단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수평적 M&A입니다. 동종 제품 또는 인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간의 M&A를 얘기를 하고 있고, 수직적 M&A라는 것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수직적 흐름이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 간, 즉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M&A를 얘기를 하고 있으며, 다각적 M&A라는 것은 수평적이거나 수직적 관계에 있지 않은 이중 시장에 있는 기업 간의 M&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합병 인수는 관련 기업 간의 교섭 관계에 면에서 우호적 M&A와 또한 적대적 M&A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교과서 562쪽 상단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호적 M&A입니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경영진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M&A를 얘기를 하고 있고, 적대적 M&A라는 것은 피인수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직접 공개 매수 제의하거나 주식 매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M&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자료 22쪽. 이러한 적대적 M&A 시도에 대해서 기업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정관에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원 임기 분산입니다. 이사들의 임기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임원 수 및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을 산다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 결의 조항 강화, 주총 특별 결의 요건을 강화해 임원 해임을 어렵게 하도록 한다든지, 황금 낙하산, 즉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수 비용을 높인다든지, 독약증권 발행, 즉 주주에게 특정한 권리, 즉 주식을 저가 매입한다든지 초과 투표권 부여 등을 하여 M&A 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강의자료 23쪽, 우리 교과서 563쪽 M&A 절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인수계획 수립, 탐색 및 선별, 재무적 평가, 협상 개시와 실사, 인수조건 협상, M&A 법적 종결 절차의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먼저 M&A 대상 기업의 선정을 살펴보죠. 계획 과정과 탐색 및 선별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1차 재무평가가 필요하겠죠. 실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인수 가격과 인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무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재무적 평가를 낼 때 고려되는 요소는 시너지 효과, 성장 잠재력, 상대적 규모, 자산 가치,
자본, 비용, 부채, 차입, 능력, 영업 위험, 유동성, 주당 이익 등이 있으며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적인 인수가치를 추정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 실사에 따라 조율하게 되는 최종적인 인수가격과 인수조건의 결정의 기초가 되겠죠. 세 번째는 협상 개시와 실사입니다. 협상이 개시되면 인수의 실무적 절차로서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고 M&A를 통한 협상이 시작되면 기밀유지 계약을 맺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두 회사 간에 어떤 조건과 방식을 원하는지를 서면으로 표현한 의향서를 교환하고 양측이 주어진 정보 내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인수에 하면 인수협약서에 서명을 하지. 그 다음 사전실사에 들어가는데 사전실사는 인수 대상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법적 현안 검토, 재무제표 항목에 대하여 정밀 분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최종 협상에 들어가는 법적 문제를 교환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수 조건에 대한 최종 협상 및 M&A 종교. 실사 결과와 이 과정에서 부각된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토대로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데 M&A 성공 여부는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하는 인수 대가, 프리미엄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달려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M&A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수 가격과 합병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 합병 합의를 결정하면 마지막으로 합병 계약 체결로부터 합병 등기에 이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리고 M&A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상 기업을 유리한 조건으로 M&A 하였더라도 M&A 후에 사후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예상했던 시너지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 나지 못하면 실패한 M&A가 됩니다. 사후적으로 인적 자원이나 조직의 통합, 위험 관리 등이 기대한 방향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베닌 컴퍼니가 실패한 M&A에 대하여 조사한 실패 원인입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합 후의 사후 관리가 M&A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M&A 실패 원인입니다. 통합의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합병 후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했다. 경영짓 통합 및 유지에 실패했다. 실사 과정에서 핵심 이슈를 발견하지 못했다. 인수 대상 기업의 실적을 과대평가했다. 전략에 적합하지 못했다. 시장 상황이 불리해졌다. 기회의 희소성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했다. 입찰 전략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통합 업무 부담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의자료 24쪽. 그럼 M&A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효율성 동기로입니다. 우리 교과서 565쪽입니다. 기업 합병 인수는 다양한 동기에서 추진되는데 그동안 기업 합병 인수의 동기론에서 제기되었던 것을 보면 효율성 동기론, 경영자주의 동기론, 저평가 동기론, 시장 지배 동기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 동기론입니다. M&A가 이루어지면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있을 때의 두 기업이 가치합보다도 결합된 이후의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M&A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형태의 시너지, 경영 합리화 제고, 무능 경영진의 교체, 영업 활동상의 시너지, 재무적 시너지, 경영 전략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M&A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지.
교과서 566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자주의 동결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경영자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의 부를 희생시키고 경영자의 효용을 높이는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합병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영자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추구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M&A는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업이 대리인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는 비효율적 경영을 계속하면 합병의 목표가 되고 경영자에게는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M&A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인수의 가능성 때문에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저평가 동기 이론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 때 기업 자체 내의 내부 개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외부적으로 기존의 타 기업과의 M&A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저평가되어 후자의 방법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M&A가 내적 개발보다도 저렴한 기업 확장 방법이 되므로 M&A를 추진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장 지배 동기입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자 하는 동기에서 M&A가 추구되게 합니다. 특히 동종산업 내로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동기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이 단순히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 업체를 축출하려고 하거나 경쟁을 제한시키고 독점적 이윤을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추진된다면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25쪽 M&A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M&A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경영의 각 분야에서 2+2는 5의 결과를 얻는 것과 같이 독립된 별개의 기업이 있을 때의 두 기업의 가치 합보다도 결합된 이후의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말합니다. 이제 독립된 별개의 기업으로 있을 때의 인수기업 가치를 VA, 피인수기업의 가치를 VT, 그리고 M&A에 결합된 후의 기업 가치를 VAT라고 표시하는 다음 관계가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기업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므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가치는 다음 14-2와 같이 시너지가 가져오는 미래 현금 흐름의 증가액을 M&A 효과가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식은 제10장 5절에서 다룬 기업 가치 평가 모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시너지 효과는 매출의 증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시장 지배력의 확대 등에 따라 달성될 수 있습니다. 강의자료 26쪽, 우리 교과서 567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인수가격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우량한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인수가격이 너무 높거나 인수조건이 불리하면 타당성 있는 M&A라고 할 수 없습니다. M&A 거래를 통한 이득을 추적하고 M&A 대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인수가격을 산정하고 인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너지 효과의 크기를 포함한 피인수기업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해야 하는데 M&A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방법을
다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 568쪽입니다. 먼저 현금 흐름 할인 모형에 의한 평가. 두 번째로는 주가 배수 모형에 의한 평가. 다음은 유사 M&A 사례의 인수 가격에 대한 평가. M&A 대상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보편적 방법은 M&A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분 현금 흐름의 할인 가치를 구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방법은 시너지 효과 등 M&A로 인하여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금 현재 가치가 구해지면 이를 합병 조건을 협상할 때 인수가격의 상한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장 법인이라도 합병 가치를 추정할 수 있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현금 흐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분 현금 흐름의 추정과 할인율의 추정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상대 가치 방법의 또 다른 한 가지로 주가 배수 모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56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 27쪽, 교과서 570쪽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란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해 상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일련의 원칙, 정책, 절차, 명확히 규정화된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즉,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효율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자들의 이해관계를 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 즉 제도로서 기업 내부와 외부의 규율 장치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배구조 설계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업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회사의 자산이 주주와 기업 이해 관계자들을 위하여 효율적 생산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자료 28쪽, 우리 교재 571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굿볼스의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주식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독립성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주주를 대표하여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상법을 개정하여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사회이사란 이사로서 회사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경영이사 중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말하는데,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주주총회 역시 형용화되어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므로
이 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 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사회이사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경영진에 대한 보상 정책입니다. 경영진에 대한 기본급여 이외의 금전적 보상을 미래의 주가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이 주가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여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경영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이나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을 부여하여 경영진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리인 비용의 축소입니다. 우리 앞 제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의 기업에서는 주주와 전문 경영인 사이의 대리인 비용은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이 전문 경영인이 소유 지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주의 이해가 곧 자신의 이해가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572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위임장 경쟁을 통해 주주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기업의 소유 지분이 많으므로 대리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경영권에 대한 위협. M&A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대리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영인을 두고 있는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진을 곧 교체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대적 M&A가 발전하는 시장일수록 대리인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효과적입니다. 한편 대기업 집단이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보통 소유 지분상 순환 출자나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경영인들은 설립자 가족이나 최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액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소액 주주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서 설립자나 그 가족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로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소액 주주의 부가 설립자 가족에게 이견되는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기업 집단의 최대 주주와 소액주 간 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소액주주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내 외부의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021년도 가을 학기 재무관리 15주차 강의를 함께 하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로서 직접 질의응답도 할 수도 없었고, 또한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하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학생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